DDR 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지난번에 국토부 바란다의 첫 번째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 달라 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불로소득을 과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민형 건축 신청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불로소득은 반드시 과세되어야 하죠. 불로소득을 찾아서 과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 특히 서울 등 대도시 과열지구의 부동산 시장 변화와 일반 국민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공인중개사이지요. 국토부와 국세청은 중개사로부터 부동산 불로소득을 색출할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빅데이터는 국토부는 2016년 이후에 실거래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20세기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만으로 찾을 수 없는, 즉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빅데이터 및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집단에서 찾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찾아내는 아이디어를 중개사로부터 얻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국가나 국민은 중개사가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견을 버리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과열된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의 각종 규제 및 세제를 완화하여 누더기 과세 제도를 만든 것이 현장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불공평에도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주택은 1% 내외인데 상가와 토지는 4.6%입니다. 취득세가 말이죠. 이것도 불공평이죠. 그래서 결국 아파트 시장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유세도 모든 부동산은 똑같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 부분과 달리 토지는 또는 상가는 보유세가 훨씬 많아요. 다음에 국세청 소관이지만 국토부가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이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웰빙과 워라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양도세 규정을, 예외 규정을 모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평한 과세가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이죠. 자,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제도를 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과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불공평합니다. 이유는, 자, 지방과 대도시에서 똑같이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고 또 거주했다 하더라도 지방 아파트 값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고 있는데, 도시 지역은, 대도시 지역은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양도 차익은 9억까지 비과세입니다. 자, 이런 불공평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수도권에 와서 양질의 일자리도 구하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자연스럽게 돈도 벌고 또 그리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평등이 실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모두 과세해야 된다는 명분입니다. 또한 고가주택이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주택, 상가, 토지 모두 30%밖에 안 됩니다. 고가주택만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이냐고요. 이 또한 불공평한 것이잖아요. 또 근무지나 교육 여건 때문에 허용됐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학에 지어졌던 주택특별공급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서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었잖아요. 이것도 불공평이거든요. 개발 호재 지역을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한 걸 막기 위해서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도가 있죠. 또 기업한테는 비업무용 토지 중과 제도도 있었죠. 이 제도도 아파트 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하는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21세기에 전국의 토지 투자와 아파트 투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찾아야 되지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분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서민형 건축허가 신청자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대형 인허가 신청자는 사업 자금이 부담되지 않으므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하여 각종 법적 규제 및 허가 조건을 맞출 수 있지만 서민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얼핏 보면 대형 개발보다 소형 개발 허가 기준이 훨씬 용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 개발은 법령에서 지원법 성격이 더 많고 지원적 성격이 더 많고 소형 개발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법령이 강화된 부분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하지 않고 허가 신청자인 서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의 진입로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규모 골목길 안에 있는 주택이 2, 3m 미만의 통로에 접해 있으면 개축도 허용하지 않고 또한 지난 건축 허가 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야 할 진입로인데 전임자의 과실 또는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건축법의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그 미위반 또는 잘못된 건축 행정을 모두 지금 허가 신청자인 국민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의무인데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 사업자와 서민형, 소형 건축허가 이 두 집단의 건축허가는 같은 법령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지자체는 복합 민원을 모두 이해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서민의 인허가 민원을 민원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허가 담당 공무원은 용역사의 신청서를 자기 업무만이 아니라 전체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각종 법령의 진화로 서민형 인허가 절차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결해 줄 인허가 공무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서민의 고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각 부서는 중앙행정부의 각종 부동산 법령을 각각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이 두려워서 복합민원 처리에 소극적이고 또 부처 간 협조가 되지 않아서 결국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정리하면 국토부는 각종 업무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서 교육을 통하여 각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를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적극 행정을 했다가 실수로 본인한테 피해가 돌아올까 두려워하는 그런 인허가 공무원한테 면책 규정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인허가 담당자는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허가 민원을, 특히 서민의 인허가 민원을 한 공무원이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전문가 공무원을 국토부는 양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대로 공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진화되는 부동산 공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은 정보 공개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허가의 진입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유지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그 사유지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 또는 포기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이럴 때 주변 건축물의 인허가 서류를 살펴보면 현재 공도로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지자체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정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라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정보를 공개하면 우선 눈앞에 작은 민원, 예를 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그 소유자는 시청에 와서 항의할 수도 있죠. 또는 전임자가 실수로 잘못 허가 후 정리를 잘못했다면 그 전임자와 어떤 불편관계, 전임자는 대부분 진급한 상사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우선 눈앞에 작은 민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정보를 공개 안 하면 그런 작은 민원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개 신청자인 국민은 인허가 제도 미비와 인허가 공무원의 무성의 및 소극 행정에 대한 원망으로 결국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모두를 원망하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일제강점기의 잘못된 지적을 지금이라도 좀 고쳐달라. 공간정보관리법, 구지적법이죠. 지적법의 진화로 발생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법령과의 불완전 협의 등으로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는데 지자체 허가 담당자는 현재 공부만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허가 받은 국민은 토지
토지 투자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고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발 호재 지역을 따라서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황과 지적 공부가 다른 부분은 지자체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소유자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또는 통지한 후에 직권으로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지적 공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지목이 공부와 현황이 다르고 또 면적이 다르고 경계가 달라서 그런 공부는 공신력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각종 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이 공부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로로 하겠다라고 허가 신청서에 제출한 사람은 그 지목을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목이 바뀌지 않아 지자체가 무관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가 당시 건축허가서 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보고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으면 직권으로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허가 신청자한테 지목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로로 인정할 수 없다.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허다합니다. 또 토지는 지적도와 현황에서 경계선 차이가 많죠. 국토부는 지적법, 지적재조사 특별법 또는 건축협의회 범위 내에서 국민이 스스로 잘못된 지적을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바꾸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디지털 지적 시대이니까 과감하게 잘못된 지적 공부를 고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등록 전환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들면 즉 임야 외에 6,000분의 1 축척의 임야를 1,200분의 1의 축척의 지적으로 바꿀 때 면적이 줄어들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줄어든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등록 전환을 하지 말든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21세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의 공신력은 없지만 소유권이 변동될 때, 등기부의 소유권이 변동될 때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의 소유권란이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부동산 공부 18가지가 표시되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21세기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안전한 부동산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토부의 바람 첫 번째를 설명드렸습니다.